콤프라치코스는 어린아이 장사를 냈다. 아이들을 사거나 팔았다. 납치하지는 않았다. 납치는 또 다른 사업이다. 그 아이들로 무엇을 했을까? 괴물을 만들었다. 왜 괴물을 만든 것일까? 웃기 위해서였다. 백성들은 웃기를 원했다. 왕들도 역시 그랬다. 거리 광장에는 고개사가 있어야 하고 왕궁에는 궁중 광대가 있어야 한다. 앞은 튀를 리팽이라 부르고 다른 하나는 트리블레라고 한다. 인간이 즐거움을 얻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 가운데 어떤 것은 가끔 철학자의 관심을 끌기도 한다. 이 처음 몇 장을 통해 우리가 희미한 윤곽이나마 잡아보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음과 같은 제목을 붙여도 될 것 같은 이 책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한 장이다. 운수 좋은 이들이 벌이는 불운한 자들에 대한 착취. 사람들의 장난감이 되어야 할 운명에 놓인 아이. 그런 일은 실제로 있었고 오늘날에도 일어난다. 무지하고 잔인한 시절에는 그것이 하나의 특별한 사업이었다. 위대한 세기라 부르는 17세기가 그런 시절 중 하나였다. 매우 비잔틴적인 세계여서 부패한 순진함과 잔인한 섬세함을 동시에 간직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문명의 변종인 것이다. 그 세기는 아이들을 마구 착취했으며 그 세기의 아첨꾼들인 역사가들은 그 상처를 감추면서도 그 상처의 치료사인 뱅상드폴은 드러나도록 내버려 두었다. 장난감 인간이 성공하려면 어린 나이에 시작해야만 한다. 난쟁이를 만들려면 어릴 때 착수해야 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인간의 유년기를 이용했다. 몸이 반듯한 아이는 별로 재미가 없으며 꼽추가 훨씬 더 즐겁다. 그래서 전문 기술이 생겼고 양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멀쩡한 인간을 데려다가 미숙아로 만들었으며 멀쩡한 얼굴을 짐승의 얼굴로 변형해버렸다. 압박을 해서 성장을 막았고 표정을 마음대로 빚어냈다. 인위적으로 기괴한 인간을 만드는 일에는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었으며 일종의 과학이었다. 정반대 방향을 추구하는 정형외과를 상상해보면 될 것이다. 신이 시선을 만들어 놓은 자리에 그 기술은 사실을 가져다 놓았다. 신이 조화롭게 만든 것을 기형으로 대체해버렸다. 신이 완성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초벌작으로 되돌려 놓았는데 감식가들의 눈에는 이 초벌이 완벽하게 보였다. 짐승을 대상으로 기초부터 시작하는 사업도 있었다. 얼룩배기 말도 그렇게 고안해냈고 튀렌도 그 말을 타고 다녔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개를 푸른색과 초록색으로 물들이지 않는가? 자연은 우리의 캔버스다. 인간은 항상 신이 만들어 놓은 것에 무언가를 덧붙이고 싶어 했다. 때로는 선의로, 때로는 악의로 신의 창조물을 바꾸는 것이다. 궁궐의 광대는 인간을 원숭이로 되돌려 놓으려는 시도와 마찬가지다. 뒤로 가는 진보이며 퇴보하는 걸작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인간 같은 원숭이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인간을 훼손하는 행위는 보기 흉하게 변형시키는 것으로 완성된다. 모습을 흉하게 변형시켜 신분도 지워버리곤 했다. 그 시절에 몇몇 생체 해부학자들은 인간의 얼굴에서 신성한 초상을 지워버리는 일을 손쉽게 했다. 이로 인해
고통에 대한 허가와 즐거움의 이치라는 잔혹하게 간결한 생존 법칙에 묶인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다. 괴물 제조 작업은 대규모로 이루어졌으며 만들어내는 괴물의 종류 또한 다양했다. 괴물은 술탄에게도 필요했고 교황에게도 필요했다. 술탄은 여인들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교황은 그를 대신해 기도를 하도록 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런 괴물들은 스스로 번식할 수 없는 정말 특별한 종류였다. 그 유사 인간들은 관능적 쾌락과 종교에 유용했다. 하렘과 시스티나 성당에서도 똑같은 종류의 괴물을 사용했는데 한쪽에서는 사나운 괴물, 다른 쪽에서는 나긋나긋한 괴물이 필요했다. 지금은 더는 생산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때는 만들어냈다. 우리에게는 없는 재주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탁월한 지성들이 기술의 쇠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우리는 이제 더는 인간의 살아있는 육체에 조각을 할 줄 모른다. 고문 기술이 사라진다는 사실과도 관련된 일이다. 우리는 그런 일의 달인이었지만 이제 더는 그렇지 않다. 그 기술을 얼마나 단순화시켰는지 그것은 아마 머지않은 장래에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의 팔과 다리를 자르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드러내면서 우리는 많은 현상을 알아냈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일은 포기해야 한다. 또한 사형 집행자가 외과하게 가져다 준 발전도 더는 기대할 수 없다. 콤프라치코스에게는 한 가지 재주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의 얼굴을 바꾸어 놓는 재주였고 그 재주 덕분에 정치적 집단에 청거되었다. 얼굴을 흉하게 바꾸어 놓는 것이 죽이는 것보다는 낫다. 물론 철가면이 있었지만 그것은 힘든 방법이다. 전 유럽을 철가면으로 가득 차게 만들 수는 없다. 얼굴이 흉측한 고개사들은 거리를 자연스럽게 오간다. 게다가 철가면은 벗길 수 있지만 살가면은 벗길 수 없는 노릇이다. 한 사람 얼굴에 그 사람 얼굴로 만든 가면을 씌우는 것보다 기발한 방법은 없을 것이다. 콤프라치코스는 중국인들이 목재를 다루는 것처럼 인간을 다루었다. 이미 말한 것처럼 그들에게는 비밀이 있었다. 이제는 사라졌지만 비술이 있었다. 일부 잘못된 발육이 그들의 손을 통해서 탄생했다. 우스웠지만 놀라운 일이었다. 그들이 어린 생명에게 얼마나 묘하게 손을 댔던지 아비도 자기 자식을 알아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그들은 가끔 척추는 곧은 상태로 두고 얼굴만 다시 만들었다. 손수건의 상표를 없애듯이 아이가 가진 모든 특징을 지워버렸다. 고개사로 쓰일 제품일 때는 교묘한 방법으로 관절을 탈구시켰다. 모든 뼈가 제거된 사람과도 같았는데 그것이 그들을 고개사로 만들었다. 콤프라치코스는 아이에게서 얼굴만이 아니라 기억까지도 없애버렸다. 적어도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은 완벽하게 기억을 지웠다. 아이는 자기가 무슨 변화를 겪었는지도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무시무시한 외과 수술이 얼굴에는 흔적을 남겼지만 뇌리에는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자신이 어느 날 사람들에게 붙잡혔고 잠들었으며 누군가가 자신을 치료해 주었다는 사실만이 그가 기억해낼 수 있는 전부였다.
무엇을 치료했을까? 아이는 새까맣게 몰랐다. 유황으로 지지고 칼로 자르고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지 못했다. 콤프라치코스는 수술을 하는 동안 통증을 없애주며 마법의 약으로도 통하는 일종의 마취용 가루약으로 어린 환자를 잠들게 만들었다. 그 가루는 중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것이며 그곳에서는 지금도 사용한다. 중국은 인쇄술, 대포, 기구, 클로로포름 등 우리의 발명품들을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다. 다만 유럽에서의 발견은 바로 활기를 얻어 성장한 후 기적과 경이로움이 되는 데 반해 중국에서는 초기 상태로 남아 사라졌다. 중국은 하나의 태아 표본병이다. 중국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잠깐 시시한 이야기를 하나만 더하자. 예부터 중국에서 발전시켜온 기술과 산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을 주형에 넣었다가 다시 만들어내는 일이다. 그들은 2~3살쯤 된 아이를 골라서 뚜껑도 밑바닥도 없는 상당히 괴상한 자기 항아리 속에 넣고 머리와 다리만 밖으로 나오게 한다. 낮에는 항아리를 세워 놓았다가 밤이 되면 아이가 잘 수 있도록 눕혔다. 그렇게 하면 아이의 키는 크지 않고 몸집만 불어나게 되어 아이의 압축된 살과 뒤틀린 뼈들이 항아리의 불룩한 공간을 채운다. 그런 항아리 속에서의 성장은 여러 해 동안 계속되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성장의 형태를 바꿀 수 없게 된다. 모양이 잡혀 괴물이 완성되었다고 생각되면 항아리를 깨트리고 아이를 꺼내 항아리 모양의 사람을 얻었다. 원하는 형태의 난쟁이를 미리 주문할 수 있으니 아주 편리한 방법이다. 콤프라치코스와 집시는 공통점이 전혀 없었다. 집시는 하나의 민족이었지만 콤프라치코스는 앞서 말했듯이 여러 민족이 모여있는 복합체이자 일종의 잔재였다. 더러운 물이 가득한 끔찍한 대하였다. 콤프라치코스는 집시가 가진 고유의 언어가 없었다. 여러 언어가 뒤섞이는 언어가 그들의 언어였고 그것은 무질서 그 자체였다. 그들 역시 집시처럼 사람들 사이로 뱀처럼 기어다니는 집단이었지만 종족의 끈으로 묶인 게 아니라 연맹의 끈으로 묶인 집단이었다. 역사의 어느 시기에서나 인류라고 하는 거대한 액체의 흐름 속에 독성이 강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냇물 줄기들이 주위를 중독시키며 따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집시는 하나의 가족이었으나 콤프라치코스는 일종의 프리메이슨단이었다. 엄숙한 목적을 가진 게 아니라 흉악한 산업을 하는 연맹이었다. 마지막으로 집시는 이교도였지만 콤프라치코스는 기독교라는 점이 달랐다. 그것도 아주 독실한 기독교였다. 비록 온갖 민족이 모두 섞인 연맹이지만 종교를 숭배하는 스페인에서 만들어져 썩 어울리는 일이다. 영국에서는 이미 짐작하는 대로 스튜어트 왕조 때 콤프라치코스 집단이 거의 보호를 받다시피 했다. 유대인과 집시를 박해하던 제임스 2세는 열성적인 사람으로 콤프라치코스에게는 착한 왕이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이미 말한 대로다. 콤프라치코스는 인간을 상품으로 사들이는 사람들이었고 왕은 그것을 조달해주는 상인이었다. 그들은 제거에 탁월한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국가는 이득을 위해 종종 누군가가 사라지기를 원한다. 성가신 상속자는 어린 나이에 그들 손에 들어가 새롭게 바뀌어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잃었으며 그것이 압류를 쉽게 만들어 주었다.
영지 소유권을 총애하는 신하에게 안겨주는 일도 쉬워졌다. 게다가 콤프라치코스는 매우 은밀하고 과묵했으며 조용히 일을 맡았고 약속을 지켰다. 국가와 관련한 일에는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들이 왕의 비밀을 발설한 일은 거의 없었으며 그것이 곧 그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에 대한 왕의 신뢰가 사라진다면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다. 따라서 그것이 그들이 갖는 정치적인 수단이었다. 보통 밤이 내린다고 말하지만 어둠이 땅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밤이 피어오른다고 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아이는 삶의 어두운 부분을 확인한 것 때문에 놀라움이 더욱 커져만 갔다.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하는 이 어린아이 속에 이미 상당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았다. 이미 평가가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 너무 일찍 다가온 시련은 가끔씩 아이들의 모호한 생각 밑바닥에 무엇인지 모를 무서운 저울을 만들게 하고 가엾은 어린 영혼들은 그런 것으로 신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스스로 무고하다고 느끼면서 아이는 받아들였다. 단 한마디 원망도 없었다.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은 나무라지 않는 법이다. 그렇게 급격하게 그를 내쳤지만 아이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내면의 냉각 같은 것을 느낄 뿐이다. 자신의 삶을 시작도 하기 전에 종지부를 찍으려 드는 운명의 난폭함 앞에서도 아이는 굽히지 않았다. 아이는 선체로 그런 운명의 벼락을 받아들였다. 비참한 일을 당하면서도 실망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으로서 아이는 그를 버린 무리 중에 아무도 아이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아이도 역시 그러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아이는 생각하느라 추위를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물이 그의 발을 적셨다. 밀물이었다. 조용한 숨결이 머리카락 사이로 지나갔다. 삭풍이 불고 있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이어져 아이는 온몸을 으스스 떨었다. 아이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혼자였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아이가 유일하게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를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덧붙여 두기로 하자. 그들이 누구였는지 아이도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의 유년 시절을 그들 속에서 지나쳐왔지만 아이는 자기가 그들에게 속해 있었다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단지 그들 옆에 나란히 놓여 있었을 뿐이었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제 막 그는 그들에게 잊혔다. 아이는 돈 한 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신발도 없이 몸에 걸친 옷 한 벌이 전부였으며 주머니에는 빵 한 조각도 없었다. 겨울이었고 저녁이었다. 인가가 있는 곳으로 가려면 수십 리를 걸어야 했다. 그는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도 몰랐다. 자기와 함께 그 바닷가로 왔던 사람들이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삶의 밖으로 밀려난 느낌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인간다움이 사라짐을 느꼈다. 그의 나이 10살이었다. 아이는 어둠이 올라오는 것이 보이는 심연과 파도가 으르렁대는 소리가 들리는 심연 사이 사막에 있었다. 아이는 마르고 가냘픈 두 팔을 뻗어 기지개를 켜면서 하품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뭔가를 결심한 사람처럼 과감하게 활기를 되찾은 듯 다람쥐처럼 혹은 광대처럼 날렵하게 포구 쪽으로 등을 돌리고 절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사다리를 타듯 가파른 오솔길을 오르다가
다시 벗어났다가 또 재빠르고 아슬아슬하게 길을 찾았다. 아이는 정해진 여정이라도 있는 것처럼 육지를 향해 걸음을 빨리 했는데 정해진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그는 갈 곳도 딱히 없으면서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운명에게 쫓기는 도망자였다. 걸어서 오르는 것은 인간이고 기어서 오르는 것은 짐승인데 아이는 때에 따라 걷기도 하고 기기도 했다. 포틀랜드의 날카로운 절벽은 남향이라 오솔길에는 눈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맹렬한 추위가 눈을 먼지로 바꿔 놓아 걷기에 상당히 불편했다. 아이는 그 어려움을 잘 헤쳐나갔다. 입고 있던 어른 옷이 너무 커서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웠다. 사람들 앞에서 소리 지르지 않았던 것처럼 시면 앞에서도 비명을 지르는 일은 없었다. 스스로를 추스르며 묵묵히 다시 올라갔다. 깎아지른 바위산은 높았으며 그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일들을 겪었다. 절벽은 점점 어두워지고 날카로운 바위산은 끝이 없었다. 아이에게서 도망이라도 가는 것처럼 위쪽 시면으로 끊임없이 물러섰다. 아이가 올라가면 갈수록 정상도 함께 오르는 것 같았다. 아이는 올라가면서 하늘과 자신 사이에 둑처럼 가로놓인 검은 갓도를 뚫어져라 바라보았고 결국 도착했다. 아이는 바다를 향해 돌아섰다. 바다 또한 눈과 포말로 인해 육지처럼 희었다. 그 두 가지 하얀색이 만들어내는 빛만큼 구슬픈 것은 없다. 밤에 뿜어내는 빛 가운데 어떤 것은 매우 선명한 견고함을 보여준다. 그 탓에 바다는 강철 같았고 절벽은 흙당 같았다. 아이가 서 있던 높이에서 보면 포틀랜드만이 지도에서 보듯 허연 반원으로 이루어진 둔덕처럼 보였다. 밤 풍경은 꿈속 풍경을 떠오르게 했다. 어두운 초승달 속에 끼어든 창백한 둥근 형태, 달이 가끔 만들어내는 풍경이다. 만의 이쪽 갑에서 저쪽 갑까지 해안을 샅샅이 둘러보아도 불 지핀 아궁이나 불 밝힌 창문, 사람이 사는 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반짝임이 단 한 개도 없었다. 하늘에도 땅 위에도 빛이라곤 없었다. 등불 하나, 별 하나 없었다. 바다가 대양이 되고 모든 힘이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며 하찮은 사물이 영혼으로 변하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이다. 그것에서 공포가 시작된다. 인간의 영혼은 자연의 영혼과 맞닥뜨리는 것을 겁낸다. 하나의 대혼돈이 나타나려 하고 있었다. 바람은 안개를 강타하면서 자기 뒤에 구름을 쌓아 올리고 보통 눈 폭풍이라고 부르는 파도와 겨울의 무시무시한 비극을 위한 무대장치를 만들고 있었다. 그는 바다를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어 평원으로, 황무지로, 동산들로 돌렸다. 즉, 혹시라도 살아있는 존재와 만남의 가능성이 있는 공간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는 알 수 없는 세계 속에서 걷기 시작했다. 아이를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그 도망자들이 콤프라치코스였을까? 우리는 앞에서 콤프라치코스, 콤프라페케뇨스, 체일러스 등으로 불리는 남녀 악당들에 대해 윌리엄 3세가 취한 대책과 의회에서 가결한 상세 법안 내용을 이미 이야기했다. 법률은 널리 퍼져 있었다. 콤프라치코스 머리 위로 떨어진 법령으로 대대적인 탈주가 시작됐다. 콤프라치코스뿐만 아니라 온갖 떠돌이들이
다 도망쳤다. 각자 앞다퉈 제주껏 빠져나가고 배를 탔다. 콤프라치코스 대부분은 스페인으로 돌아갔다. 언급한 대로 대다수는 바스크인들이었다. 아동보호법은 초기에 갑자기 아동 유기가 증가되는 특이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 처벌 법령이 많은 유기아를 만들어냈는데 쉽게 이해되는 일이었다. 어떤 유랑민 집단이든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의심을 받았으며 아이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고발을 당할 수 있었다. 아마 콤프라치코스일 거야. 이것이 주 집정관이나 재판관, 경찰관들 뇌리에 제일 먼저 스치는 생각이었다. 그런 까닭에 마구잡이로 체포와 수색이 이루어졌다. 그저 가난했기 때문에 떠돌며 구걸한 처지인 사람들도 억울하게 콤프라치코스로 몰릴까봐 두려워했다. 비록 콤프라치코스가 아니더라도 힘없는 사람들은 사법의 실수가 없을 거라고 안심할 상황이 아니었다. 게다가 떠돌이 가족들은 무의식적으로 당황하기 마련이다. 콤프라치코스가 규탄받았던 것은 그들이 타인의 아이들을 무자비하게 이용한 탓이다. 하지만 절망과 가난이 너무나 심하게 겹쳐서 아비와 어미라도 아이가 자기 아이라는 걸 증명하기가 쉽지 않았다. 아이를 어떻게 얻었냐는 질문에 신에게서 받은 아이라는 걸 어떤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단 말인가. 아이는 위험물이 되었고 결국 아이를 처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혼자 도망치는 것이 훨씬 쉽다. 아비와 어미는 아이를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숲이나 바닷가 모래톱 혹은 우물 속에 아이를 버렸다. 저수통 속에서 빠져 죽은 아이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덧붙일 것은 콤프라치코스가 이제는 온 유럽에서 몰입꾼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을 추격하려는 엄청난 움직임이 시작된 것인데 말 그대로 비로소 경종이 울린 것이다. 모든 경찰은 서로 그들을 많이 잡겠다는 경쟁심이 불타올랐다. 포틀랜드는 작은 반도였지만 아이는 반도가 어떤 것인지도 몰랐으며 포틀랜드라는 말이 있는 것도 알지 못했다. 그저 자신이 쓰러질 때까지 걸을 수 있다는 것 하나만을 알고 있을 뿐이었다. 지식은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아이에게는 아무 지식도 없었다. 사람들이 그를 그곳에 데려왔고 그를 거기에 버려두었다. 사람들과 그곳, 이 두 가지 수수께끼가 그의 모든 운명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인류, 그곳은 우주였다. 그는 이 땅에 자신의 발꿈치가 딛고선 아주 적은 흙, 그의 맨발에는 너무나 거칠고 차갑게 느껴지는 그 흙 말고는 다른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었다. 모두에게 열린 쇠퇴한 이 세계에 아이를 위한 무언가가 있었을까? 아무것도 없었다. 아이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향해 걷고 있었다. 인간으로부터 버려진 광활함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 망령은 온갖 약탈에 내맡겨져 있었다. 그는 바람 속에서 부패라는 폭력을 참아냈다. 무덤 박혀 있으니 그에게는 평화 없는 소멸만 있을 뿐이었다. 여름에는 재가 되어 겨울에는 진흙이 되어 사라지고 있었다. 죽음에는 수의가 필요하고 무덤에는 경건함이 있어야 하는데 이곳에는 수의도 경건함도 없었다. 냉소적이고 적나라한 부패만 있다. 죽음이 자신의 일을 보여주는 것에는 약간의 뻔뻔스러움이 있다. 자신의 실험실인 무덤 밖에서 일을 할 때
죽음은 죽은 자의 평온 같은 것은 무시하고 모욕을 가하는 것이다. 숨을 거둔 그 존재는 이미 약탈을 당해 앙상한 뼈만 남았다. 그런 데서 뭔가를 빼앗아 간다는 것은 불가사의한 마무리다. 그의 골수는 더는 뼛속에 있지 않았고 그의 내장도 더는 뱃속에 있지 않았으며 목소리 또한 더는 목구멍 속에 있지 않았다. 시신이란 건 죽음이 몽땅 뒤집어 비워버린 하나의 주머니다. 그에게 자아가 있었다면 그것은 어디에 가 있는 걸까? 아마 그 자리에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다. 사슬에 묶여있는 그 어떤 것 주위를 방황하는 어떤 것이라니. 어둠 속에서 그보다 더 음산하게 떠도는 형상을 떠올릴 수 있을까? 이 땅에는 미지의 세계로 통하는 출구와 같은 현실이 있다. 그런 출구를 통해서 생각이 들락거리는 것도 가능해 보이고 가설이 그곳으로 돌진하기도 하며 추측도 그곳으로 가려 한다. 우리는 누구든 특정 장소에서 특정 사물 앞을 지날 때는 몽상에 사로잡혀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으며 자신의 영혼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에는 반쯤 열린 어두운 문들이 있다. 깊은 명상에 잠기지 않고 저 세상으로 건너간 존재와 마주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여기저기로 흩어지면서 그는 조용히 닳아 없어지고 있었다. 그에게도 피와 가죽과 살이 있었건만 모두가 그것들을 마시고 먹고 훔쳐갔다. 그에게서 어떤 것이든 가져가지 않고 지나간 것은 없다. 12월은 그에게서 추위를, 자정은 공포를, 쇠는 녹을, 흑사병은 도끼를, 꽃은 향기를 빌려갔다. 서서히 진행된 그의 분열은 시신이 폭풍과 비, 이슬, 파충류와 새들에게 지불해준 통행새였다. 밤의 모든 어두운 손이 그 주검을 남김없이 뒤졌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주민, 밤의 주민이었다. 그는 평원과 동산 위에 있기도 했고 그곳에 있지 않기도 했다. 그는 만질 수 있었지만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암흑을 보완해주는 그림자였다. 해가 사라진 다음 침묵만이 가득한 광막한 어둠 속에서 그는 모든 것과 음산한 조화를 만들어냈다. 오직 그곳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폭풍우의 슬픔과 별들의 침묵이 더욱 커졌다. 황야에 존재하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것이 그의 속에서 응축되었다. 알려지지 않은 운명의 자네인 그는 밤의 모든 완강한 침묵에 녹아들고 있었다. 신비 속으로 모든 수수께끼가 넓게 퍼지고 있었다. 그의 주위에서 심연까지 닿을 것만 같은 생명의 쇠퇴감이 풍겨나왔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넓은 평지에는 확신과 신뢰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덤불과 풀들의 떨림, 절망적인 우울함, 마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불안 같은 것들이 모든 경치와 쇠사슬에 매달려 있는 검은 형체에 어우러졌다. 눈에 보이는 유령은 고독을 더욱 심화시킨다. 그는 환영이었다. 진정시킬 수 없는 바람이 지나가자 그는 달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끊이지 않는 떨림이 그를 끔찍하게 만들었다. 말하기는 무섭지만 그가 공간 속에 있는 하나의 중심이고 거대한 무엇이 그에게 기대고 있었다. 누가 알 수 있을까? 아마 우리의 정의 저 너머에 있는
희미하게 보이긴 했지만 무시되었던 공정성이었을지도 모른다. 무덤 밖에서 그러고 있는 동안 인간들의 복수와 그가 자신에게 행하는 복수가 있었다. 그는 석양이 드리운 이 사막에서 증언을 하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형상의 증거였다. 사람들은 영혼이 사라진 육체 앞에 서면 두려움에 떨기 때문이다. 죽은 형상이 우리를 뒤흔들기 위해서는 그 속에 살았던 영혼이 있어야 한다. 그는 이 지상의 법을 저 하늘의 법에 고발하고 있었다. 인간에 의해 그곳에 놓인 채 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머리 위로 뒤엉키고 꼬여 선명하지 못한 구름과 파도와 함께 그림자의 거대한 몽상이 둥둥 떠다녔다. 그 환영 뒤에는 뭔가 확실하지 않은 음산한 폐쇄가 있었다. 한 그루 나무나 지붕, 한 명의 행인이나 그 무엇에 의해서도 한정되지 않은 무한이 그 주검 둘레에 있었다. 하늘과 심령과 생명과 무덤과 영겁 등 우리를 지배하는 진실들이 명백하게 보이지만 그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에 다가갈 수 없고 금지되었으며 벽으로 둘러싸였다고 느낀다. 무한의 세계가 열리는 순간보다 더 무시무시한 폐쇄는 없다.